자, 여야간의 이제 대선 전초전 시작되면서 일종의 이제 정책 경쟁 그런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먼저 이제 상속세 완화하는 문제를 꺼냈는데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에 맞서서 배우자 상속세는 전면 폐지하자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정책 경쟁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상속세라는 게 이중과세적인 요소가 많고, 그리고 OECD 기준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상속세는 사실은 그 수준을 넘어선 어떤 한도를 넘어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상속세 폐지 주장에 대해서 왜 깎아줘야 되느냐 상속세를 이런 이야기 했다는데, 이재명 대표도 한편으로는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에서 18억으로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8억을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그분은 중산층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부자 감세적인 요소는 세금을 감면하는 모든 이슈에 다 들어가는 거지 상속세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상속세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 있고,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서도 배우자 상속세 면제 또는 이제 상속세를 상속취득세로 바꾸자라는 논의가 있으니까 이거를 궁극적으로는 폐지로 가되 그 완화하는 방안은 특히나 계속 논의되고 확정해 가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세계 어느 나라에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상속세가 이제 합리적으로 그 집행이 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그동안은 거의 거의 수십 년째 그 상속세 이제 공제 한도가 바뀌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괄 공제 현행 5억 원의 공제 한도를 이제 상향했죠. 10억, 8억, 10억. 배우자 공제 최저 한도도 10억 상향하고 일괄 공제 한도도 8억으로 상향해서 전반적인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최대 이제 18억까지의 자산을 가진 사람 경우는 이제 상속세에 큰 부담을 안 갖도록 돼 있죠. 다만 이제 초부자,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국민 중에 한 955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0.1%도 안 되는 초부자가 만약에 50%에서 세금을 국힘당이 얘기하는 대로 50%에서 최대 세율을 40%로 낮추는 경우 무려 1조 8천억 원의 세수가 감소됩니다. 지금 국힘당이 정부 운영하는 동안 세수 결손분만 벌써 9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부자 감세를 위해서 상속세를 감면하겠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권영세 위원장이 얘기한 배우자 전체 공제나 아니면은 그 상속 취득세 이런 부분은 이제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부자 감세 부분은 더 이상 이제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또 한 가지 관심을 끌었던 게 이제 K 엔비디아 국부 펀드 논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이제 처음에 그 지분 투자를 해서 그거를 국민들이 이제 나누어 갖게 되면 세금을 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민의힘이 사회주의 공산당 비슷하게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건 좀 과도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우선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30% 물론 그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AI를 투자를 해가지고 엔비디아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키우고 이런 식의 접근이라는 게 국가 주도하는 그게 이미 더 이상 통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 AI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의 중추인데 역대 모든 컴퓨터 핵심 프로그램, 특히 이제 OS라고 하죠. 윈도우나 이런 것들 아니면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런 OS나 이런 것들은 미국이 주도를 해요. 미국이 주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미국 말고 다른 세계가 이거를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을 미국이 윈도우 만들면 우리도 윈도우 만들어야 돼.
미국이 뭘 하면 뭘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조금 이 AI나 아니면 그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사실 많이 하는 거고, 본인이 뭐 대통령 되고 싶잖아요. 대통령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국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런 그 하이테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제대로 된 비전을 이야기하시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미래 첨단 전략 산업들에 대해서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그 대응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약 50조 원 정도의 국민 펀드를 조성해서 이런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고 그것의 거기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국민에게, 그러니까 그 펀드에 참여한 국민이죠, 정확하게는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 이런 방식의 추진은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대만 이거 다 하고 있고, 그 TSMC 같은 경우도 초기 그 대만 정부의 지분이 47%까지 달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육성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경쟁력 있는 첨단 산업에서 AI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그 배터리 뭐 등등 차세대 지금 로봇 모든 그 첨단 전략 산업들이 대한민국의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들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이끌어주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은 경쟁에서 다른 나라들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과감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한다. 그러면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런 맥락에서 좀 모든 것들을 좀 이재명 대표가 뭐 말하면은 그냥 우선은 그냥 그 색깔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것부터 좀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국힘이 오히려 국힘당에서 먼저 제안했어야 될 아니다. 자,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두 분에게 제가 좀 거꾸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조계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TSMC 방식의 국가 투자, 이거는 이제 성균관대 권석준 교수가 반도체 삼국지라는 책을 썼는데 그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선수를 놓쳐서 국힘이 이런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반도체법부터 통과를 하고 그거를 투자를 하자라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러면 정말 이 이재명 대표가 뭐 정말 의지가 있구나, 하이테크 산업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거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뭐 기본소득처럼 뭐 세금으로 국민들로부터 국부 펀드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거 다 세금으로 조성하는 게 될 거 아니에요. 공적 자금으로 조성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발상이, 아니 쉬운 걸 냅두고 할 수 있는 걸 냅두고 다른 어렵고 뭐 국민들한테 어떤 가처분 소득을 뺏어오는 이런 거 가지고 하겠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진정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뭐 AI든 반도체든 정말 수익성이 나고 만약에 투자를 해서 이게 보상이 올 것 같다라고 하면 민간에서 금융에서 다 투자가 일어납니다. 그 환경을 조성하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역할을 하고 최고 지도자의 역할이지,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자본이 없고 기술이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빈민국이라 가지고 국가 주도의 어떤 금융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반도체법부터 통과하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다음과 이제 타다 창업주인 이재용 전 소카 대표가 민주당이 이제 과거에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 발목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 52시간 관련해서도 엔비디아는 주 100시간 이상 일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해라. 이런 주장도 있어요. 네, 일단 민주당이 반도체법을 반대하는 거 전혀 없고요. 반도체법을 조속히 우선은 의결하고 52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해서 넣을지 말지는 추후에 논의하자,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52시간 이걸로 발목을 잡으면서 오히려 반도체법이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이걸 좀 분명히 아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삼성의 10분의 1 규모의 회사였습니다.
그만큼 첨단 기술 분야는 한 아이템만 제대로 터트려내도 지금 AI 반도체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는 미래의 정말 핵심적인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법 조속하게 우리도 입법하는데 반대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국힘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52시간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고 지금 나머지는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빨리 입법했으면 나섰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소카의 그 혁신 얘기는 제가 지금 접하지는 않았던 얘기인데 정확하게는 제가 알아봐야겠지만은 기술 혁신이 과연 어떤 부분이었는가 당시 타다 그 택시가 그 기존의 그 택시와 이제 부딪히는 부분에서 그 서로 공존하고 상생 발전하는 측면에서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개인 택시나 이런 택시 사업자들의 반론도 셌고요. 그런 부분들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을 찾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방향을 찾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고요. 민주당이 혁신을 반대하고 그런 측면은 전혀 아니다. 예, 그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대를 안 하신다고 하는데 결국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반대를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52시간이 어찌 보면 본질적인 부분이기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오히려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30초씩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네, 지금 12.3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지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 위기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요. 지금 조속한 추경을 통해서 얼어붙은 소비 심리, 얼어붙은 민생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정쟁을 떠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함께 민생 추경에 함께 이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절차적인 문제점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앞으로 주요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헌법재판소에서 의심할 만한 그런 그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조심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